현근택 대변인 또 김병민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신데 두 분 이렇게 토론하기 전에 내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하나씩 있으니까 먼저 좀 물어볼게요. 네네. 현근택 대변인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랑 토론하면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는 현근택 대변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아는 현근택 대변인이 그렇게 토론 중에 뛰어나가고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출연을 했어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 얘기가 자기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뛰쳐나간 게 아니고 너무 그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PD가 이렇게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억울한 부분이 그거예요. 마치 뛰쳐나가서 저 사람 욱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토론할 때 세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게 하지만 뛰쳐나가지는 않죠. 아니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좀 약한 거 아니냐 얘기 듣는데 예. 그 제일 사실 그래서 MBC 측에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 PD가 와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 왜 안 찍혔냐 찍혔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만약에 영상이 있거나 아니면 MBC에서 좀 그 입장을 발표해주면 좋은데 왜 안 해주냐라고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말만 하고 나도 영상으로 봤는데 나중에 막 보니까 자리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 사회자 비치는 카메라, 저를 비치는 카메라, 그 다음에 상대방 비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PD가 이렇게 와서 나갔으면 분명히 저 카메라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딱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다. MBC 측에 그거 있으면은 그냥 그것까지 넣어주지 왜 빼버렸냐 했더니 빼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일 억울한 부분이 그거예요. 뛰쳐나갔다는 부분.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게 원희룡 후보 부인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 이를 발언한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희룡 후보 부인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는 분이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했죠. 아니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우원식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원희룡 후보 부인이 이제 본인 입장이라보다는 이제 후보자의 부인 입장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후보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원희룡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 없다. 그날도 그랬고 그 후로도 그랬고 계속 그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사실 방송하기 전에 이제 밖에서 좀 얘기하고 이럴 때 뭐 사과하면 좋은데 안 하면 뭐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 뭐 좀 부적절하다든지 그 정도만 하면 사실은 넘어갈 상황이 있는데 그게 왜 사과해야 되냐. 그게 뭐 맞다. 나는 부인의 말을 믿는다. 자꾸 이렇게 나오시니까 우원식 의원이 선대위원장 맞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과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우원식 선대위원장한테만 사과를 했을까? 그러면 알게 될 텐데요. 뭐 찾아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한테는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요. 그저께 저녁인가? 네, 그저께 저녁이죠. 뭐 심야 긴급 회동 뭐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김경진 의원도 이렇게 방송할 때 그럼 오늘 저녁에 가야 되겠네요. 핵심이니까. 근데 뭐 핵심은 아니지만 갈 것 같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김병민 대변인은 핵심이니까 그날 참석했겠죠. 저 참석 안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질문지에 있는 것처럼 뭔가 급박한 상황 때문에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모인 것 아니냐 이렇게도 추정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영입된 최근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대위원장도 모시고 또 지역에서 각종 조직을 맡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후보가 같이 모여서 격려하고 덕담하면서 선거 좀 잘 치를 수 있도록 얼굴을 못 보셨던 분들도 많고 또 보더라도 처음 영입하면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자리를 가졌던 거였습니다. 대책회의가 아니고요? 네, 대책회의였으면 제가 바로 참석을 했죠. 근데 왜 대책회의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가 전해지면서 조금 전원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고요. 대책회의가 아니라 격려하면서 같이 덕담 그리고 좋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두 신발끈 동여매고 함께 힘내자라고 했던 자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궁금한 게 좀 풀렸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요. 이제 하필이면 그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1대1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밀리는 걸로 나오고 이런 기사가 막 나왔을 때 심야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어떤 대책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였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후보 쪽 사람들이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뭐지 왜 대책회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궁금했거든요. 예,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로 모여들고 있고요. 어제는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게 하태경 의원이 예. 깜짝 선대위 합류도 예. 해서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캠프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토론을 계속 진행하면서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따로 저녁이나 늦은 시간 빼지 않으면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새로 모신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자리를 가졌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이 전 대책이라고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캠프의 지금 마지막 다음 주를 향한 마지막 행보가 사실상 이제 거대 이제 캠프 말하자면 이제 새 분리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구나라고 언론은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얘기 나온 김에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캠프 내에선 도움은 되겠지만 이제 중도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줄 세우기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이제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지금 약이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진짜 나중에 중도를 향한 소구, 물리적,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 나중에 원팀 구성할 때 당내 화합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좀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른 생각하면 뭐 이렇게 같이 경선에서 싸웠던 후보가 지지를 한다고 하면서 들어왔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커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줄 세우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구태 정치와 비슷한 언어로 비판을 하곤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영입을 통해서 그 모든 게 진실이 아님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그랬던가요? 그 사람이 걸어갈 미래를 볼 거면 그동안 걸어왔던 과거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하태경 의원은 누구 밑에 줄 쓰거나 누구 큰 세력에 따라서 정치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가까웠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합류했기 때문에 지금 윤 후보에게 다소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지점을 보완하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는 그런 인재 영입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하태경 의원, 윤석열 후보 캠프 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홍준표 대표를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예. 예비 경선 과정에 치열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층도 좀 겹쳐요. 지금 2030 남성 요분들이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지지를 갖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도 거긴 것 같고 이제 유의 있게 보는 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지만 이준석 대표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굉장히 뭐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게 보면 역시 이준석 대표도 좀 기우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를 뭐 버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중립 있다가 되면 가도 좋은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 선택하는 게 좀 저는 이준석 대표 뜻도 좀 있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추측.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편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국민의힘에서 11월 5일 이후는 모두가 다 원팀이 돼야 되고 초창기 당에 들어올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이준석 대표와 뭔가 갈등, 마찰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또 들어와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모든 사람들과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누구 편에 들지는 않겠지만 11월 5일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케미 굉장히 잘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월 5일 이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해야죠. 현재 1등 할 것을 확신합니까? 네, 저는 캠프 대변인이니까 100% 확실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새로 당원이 한 2배 들었어요. 그전에 한 28만이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 2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10만만 참가했고 이번에 19만 더 참가하는데
그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대부분 이준석 대표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그 당원들, 새로 진입한 당원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은 지난번 예비 경선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거기에서 좀 그 신규 당원들의 표심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 현근택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편을 자꾸 들어주네요.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강력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윤석열 후보 되라 이러는 거요? 그건 아니고요.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예. 근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나왔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이미지고. 이제 정권 교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돼 있잖아요. 또 반문의 상징적인 의미가 돼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두렵긴 하죠. 솔직히 누가 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까? 그쪽 캠프에서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한번 나왔었고 홍 대표님도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또 좀 같은 당 내에서도 그렇게 또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새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더 쉬운 상대가 아닌가. 최수영 평론가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위치 또 뭐 공약 이런 또 관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하고 어떤 후보가 더 상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그러니까 현재를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서울에서 잘 밀리고 있어요. 누구랑 붙어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누구를 선호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자기가 서울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제가 보기엔 둘 다 쉽지 않은 거죠. 둘 다 쉽지 않은데 굳이 꼽으라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건 분명해요. 윤석열 후보는 반문의 핵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그래도 2030과 40대 지지가 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서울 싸움은 저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좀 더 버거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는 또 전략도 달라지는 거니까 11월 5일 후보 결정되는 것을 잘 지켜봐야 되겠지요. 자, 김병민 대변인. 예. 지금 이제 당장 윤석열 후보 전두환 발언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었죠. 사과도 하고. 예. 광주가 한다고 하는데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날짜는 따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지난번 TV 토론회에서 국민들 지켜보시는 와중에 말씀을 한 바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뜨겁게 좀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경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호남을 방문해서 이 5.18로 인한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선이 끝나는 11월 달을 얘기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광주 호남을 방문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면 11월 5일 이후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날짜가 확정되거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선. 경선이 끝나는 게 언제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경선은 11월 5일에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예. 근데 경선 선거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일정은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10차례의 토론을 쭉 거치게 되는데요. 일요일에 토론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11월 1일부터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는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는 여론조사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투표가 진행이 돼도 선거운동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10월 말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월 초에 가는지 아니면 11월 5일 경선 후보가 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 가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TV 토론이 며칠이에요? 그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31일? 예. 그리고는 이제 TV 토론이 다 끝납니까? 예, 그럼 토론이 다 끝나고 일요일 이후인 월요일부터는 실제 투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경선 일정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 광주를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일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캠프 내에서 조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광주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보도랑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경선 끝나고 가겠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아마 캠프 내에서 뭐 김경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가야 된다 이래서 경선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경선 할 때쯤에 갈 것처럼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경선 후에 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직 이제 못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가고 안 가는 것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내야 되냐면 본인의 발언에서 일단 사과를 해야 되고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사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과를 하고 그게 이제 호남 분들이나 광주 분들한테 알려지고 아, 저 사람이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순서예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가면 지금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광주시 의회 의장, 뭐 광주시장 이런 분들이 그냥 보여주기 쉬워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그게 광주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아, 진정한 사과를 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경선 끝나고 가는 건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 나온 것이고 경선 과정에 어찌 보면 약간 호남을 약간 소외시키고 다른 데서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인식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이득을 보려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한 거다. 호남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거를 깨려면 경선 전에 가야지. 경선 후에 간다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광주를 가겠다라고 얘기가 전달되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광주를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또 윤석열 후보와 정치적 결이 다른 입장에서도 제기하고 주장하는 바가 서로 상이한 것이죠. 진심에 다해서 당장 내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뭔가 격한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선거 경선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있었던 전두환 씨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호남에 계신 많은 국민들 또 호남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SNS 메시지 그리고 구두의 육성으로 분명하게 본인의 잘못된 지난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었고요. 사과를 육성으로 한 적도 있나요? 육성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청년 정책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는 때였고 청년 정책 발표하기에 앞서서 먼저 유감 표명하지 않았나요? 그 시간에 대한 유감을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유감에 대한 내용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SNS 그 메시지에서 유감 표명했을 때 기자들이 사과나 사죄 물어봤을 때 유감 표명 이걸로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그날 오후에 SNS로 송구스럽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다 많은 내용들을 담았죠. 육성으로 사과를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유감 표명에 대한 그날 목요일 오전에 같이 제가 현장에 있었을 아니 때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유감 표명을 했고 예. 사과나 사죄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그 유감 표명을 사과나 사죄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라고 예. 확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유감 표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고 유감 표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오니까 다시 SNS에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올린 것이 팩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과나 사죄를 한 게 있냐 이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육성으로 여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제요? 그날 목요일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고 얘기했던 전체적인 맥락에는 그런 나는 의미들이 그 뒤에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혹시 예. 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예,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 자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 SNS에 글을 또 올린 것이죠.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확인한 건데 그 뒤로 글로 이렇게 송구스럽다라고 했으면 예. 뭐 또 육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았나요? 얼마든지 국민들 앞에서 또 광주를 찾아서 후보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뭐 기자회견장에 서거나 하는 일들은 SNS에 글을 이제 많은 맥락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올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위가 설명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정리를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의미로 경선 전에 가는 것이 중요하냐 마냐에 대한 많은 얘기들 또한 다 듣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발언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훨씬 더 진정성을 담아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시기와 또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예비 경선 때 나온 데이터라서 본 경선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호남 비율이 뭐 한 2% 내외예요. 만약에 이게 10%만 됐다. 그러면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어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남에 가서 거기서 지지를 얻는 것보다 안 가서 특히 뭐 TK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지지를 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럼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호남 내 당원 비율이 적다 그래도 물론 최근에 늘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단순히 호남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불리 따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계산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당원에 대한 투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50%가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광주, 호남 지역에 대한 득표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호남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해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말고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 좀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관련해서 아까 김병민 대변인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정말 충분히 김병민 대변인의 진정성은 느껴지는데 여기 메시지 전문가가 계시니까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사과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유감 표명하고 그대로 이제 송구스럽다는 표현인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은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유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에 이르기 직전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마음이고 사과는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과라고 느끼하게 사과거든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맥락을 김병민 대변인께서 맥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글에 대한 맥락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것은 수용성의 차이에서 굉장한 저는 간극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적절한 방식과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는 어떠한 강도와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저는 한번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모든 지적들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오는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용의 후보의 의미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첫 만남이고 또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이 아주 뜨거운 주제라서 오늘 이 부분 깊이 다뤘는데 이제 매주 나오실 거죠? 나와서 좀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 1번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 1번지 문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열겠습니다. 내일 바로 이곳 시사 1번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